안녕하세요. 주의 이프리입니다. 벌써 2월 마지막 주가 되었군요. 곧 사업 보고서, 감사 보고서 등의 공시들과 주주총회가 이어지겠네요. 공시된 사업 보고서로 채널에 다룬 기업들의 변화들을 리뷰하고 1분기 투자 수익률 결산을 해야 하니 저희 차업주에게 3월은 바쁜 달이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 다룬 기업들 중에서 3월에 특히 중요한 이슈들을 앞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바이오와 엔솔바이오사이언스죠. 공교롭게 모두 바이오 기업이네요. 아리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AR1001위 메인스터디 탑9 발표가 있고, 엔솔바이오사이언스는 기술성 평가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앞으로의 사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입니다. 이 이슈들을 기다리면서 새로운 바이오 스몰캡을 추가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 미리 공지한 대로 오늘 다룰 기업은 코넥스 상장사 펜토바이오메드입니다. 현재 시총은 853억이네요. 바로 다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다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주식 매수 선택권 즉 스톡옵션을 준 것에 대한 공시가 있는데요. 스톡옵션을 준 것을 보고 앞으로의 주가를 예측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던데, 그러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른 해석이 필요할 것 같고, 일반적인 경우만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기업들의 스톡옵션은 인재포섭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기업들의 인력은 일당 100의 고급 인력들입니다. 마땅히 대기업 이상의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어야 하죠. 그러나 이러한 스몰캡 기업들은 초기의 이익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황이 많기에 그러한 조건들을 제공해 주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따라서 연봉외적으로 낮은 행사가의 스톡옵션을 주어 회사가 성장했을 경우 연봉보다 훨씬 큰 이익을 보장해주며 고급 인력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잠시 펜토의 구성 인력을 봐볼까요? 사실 바이오 기업은 이러한 고급 인력의 파악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표님을 비롯하여 포스텍 출신들을 볼 수 있고, 모두들 대단한 스펙이지만 스톡옵션에 나왔던 방성윤 부사장님 스펙이 엄청나네요. 그러나 제가 가장 주목하는 인력은 이분입니다. 이분 관련해서 이러한 기사가 있네요. 예비심사 및 기술 특례 상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년간 했으니 상장심사에 정통한 인물이죠. 바이오 인프라를 거쳐 펜토바이오메드에 합류했나 보군요. 펜토의 상장 해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고급 인력들에게는 당연히 대기업 이상의 좋은 조건을 제공해줘야 하는데, 스몰캡 기업들은 회사 여건상 그러기가 쉽지 않죠.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임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회사가 성장한 후에 스톡옵션으로 차익을 실현하면 막대한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공시들을 보면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바뀐 공시들이 있고, 펜토의 사업에 대한 특허권 공시들이 있습니다. 또한 IR 공시가 있는데요. 펜토바이오메드처럼 작은 기업들은 정보가 거의 없죠. 따라서 코넥스 기업들은 한국거래소 주관으로 정기적인 IR이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IR에 직접 참여하거나 IR 개최 결과에 첨부된 자료를 통해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유상증자를 했군요. 유상증자 공시를 살펴보니 운영상의 이유로 60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것인데 3자 배정으로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했네요. 3자 배정 대상자는 이렇게 두 곳입니다. 10억을 투자한 곳은 포항공과대학에서 조성한 기금을 운용하는 쿼드자산운용사이네요. 아무래도 펜토가 포스텍 출신 인력으로 구성되었으니 그러한 이유도 있겠네요. 50억을 투자한 곳의 이름은 친숙하네요. 위드인, 엔솔바이오에서도 봤던 이름입니다. 우선주의기의 배당에 대한 사항도 적혀 있고, 전환상환 우선주의기의 상환 조건에 대한 것도, 전환 조건에 대한 것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 조건 중에서는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전환가액 조정 항목들을 보면 일단 IPO 공모가에 대한 사항이 있죠. 이 IPO 관련 리픽싱 부분은 엔솔과 셀젠텍 등에서 다뤘으니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펜토에는 또 특이한 리픽싱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조항인데요. 펜토의 실험 결과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항목이 있네요. 지난 12월에 펜토와 셀라토즈가 공동 연구 개발 협약을 했는데, 펜토의 형질 주입 도입 효율의 기준을 80%로 나눠서 이 효율에 따른 리픽싱 조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인 만큼 시비 투자자들의 안전장치인 셈이죠. 이 부분은 사업을 다룰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 보고서를 봐볼까요? 클릭. 펜토바이오메드는 201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시 사명은 펩토페비였으나 2017년에 지금의 펜토바이오메드로 사명을 변경했죠. 또한 포스텍에 위치해 있다가 판교로 이전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판교에는 IT 기업뿐만 아니라 비오 기업들도 참 많죠. 그리고 2019년 7월 10일에는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네요. 종속회사와 계열회사는 모두 없습니다. 주식수를 봐볼까요? 19년 말 기준 펜토는 보통주 549만 7,965주를 가지고 있네요. 이후 스톡옵션 행사도 있었고 유증도 있었으니 지금은 이때와 주식수가 다르겠죠. 그렇다 해도 주식수가 참 적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이러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수 한도에 대한 것으로 총 발행할 수 있는 수량 한도는 정관 변경으로 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율을 봐볼까요? 19년 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47.71%네요. 지금은 총주식수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 수량도 다릅니다. 현재 수량은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공시를 보고 파악하면 되는데 현재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저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총 주식수도 적고 지분율은 높네요. 바이오 기업이기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텐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총알이 꽤 많이 있는 것이고 또 IPO 시에 추가 발행을 모두 고려했을 때도 무증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펜토바이오메드에는 이렇게 주식을 보유한 곳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황에 맞게 이익 실현을 하며 수량이 변해가겠지만 역시 유통 주식이 적다고 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또한 이들 중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두 곳은 우선주로 펜토에 투자하며 계약 조건에 임원선 임권과 주요 경영사항 사전동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나 보네요. 표에 나온 것이 그 내용입니다. 사업 초기 투자인 만큼 투자자들이 여러 약정을 걸어두었군요. 그러면 이제 자본금 변동 사항을 봐보겠습니다. 자금을 조달했던 내역들이 쭉 적혀 있는데요. 유증으로 여러 번 자금을 조달했었고 우선주의 형태로 자금을 조달했었던 것들은 모두 보통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19년 말 기준 보통주만 있던 것이겠죠. 그리고 무상증자를 총 3번 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IPO 시 공모주 발행을 감안하더라도 추가로 한 번 정도는 또 무상증자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추가 주식 발행 가능 요소는 없고요. 깔끔하죠잉. 그러면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종속회사가 없으니 개별 재무제표를 보면 됩니다. 자산 부분을 보면 단기금융상품 등의 증가 즉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크게 증가했네요. 사업적으로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돈을 빌렸을까요? 현금 흐름표를 봐보면 자산의 증가는 자금 조달로 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산 부분에서 그 외 다룰 것은 딱히 없어 보이네요. 다음은 부채 부분을 보겠습니다. 차입금이 크게 감소했죠. 이것도 유상증자로 자금 조달을 하여 상환할 수 있던 것입니다. 또한 파생상품 부채가 0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전환상환 우선주를 모두 보통주로 전환했기에 생긴 변화이고요. 부채 부분에서 그 외 또 다룰 것은 없어 보네요. 이제 자본을 봐보겠습니다. 자본금이 전기 대비 4배가량 크게 증가했죠. 이 것만 봐도 우리는 이 사이에 무상증자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잉여금은 줄지 않고 증가했네요. 무상증자도 했지만 유상증자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자본금의 증가에는 무증 외에도 유증으로 인한 증가도 더해져 있는 것이겠죠. 자본 총계는 아까 자산과 부채에서 다뤘듯이 자금 조달로 증가했고요. 19년 말 펜토의 자본금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은 바이오 기업을 감안했을 때 괜찮은 편이라 생각되고 앞으로 IPO와 현재 넉넉한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고려할 경우 재무 상태는 꽤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손익을 봐보겠습니다. 펜토바이오메드도 매출이 발생하는 바이오 기업이네요. 그러나 역시 큰 영업손실과 순손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영업손실과 순손실을 기록했고 앞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코넥스 기업이기에 퇴출 규정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익도 볼 게 딱히 없네요. 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바로 사업의 내용을 봐보도록 하죠. 펜토바이오메드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매출은 모두 스마트 드롭이라는 제품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마트 드롭은 자유계면 정밀분석기기로서 연료전지나 반도체 품질 평가 등의 생산 공정에 활용되는 제품인데 중요도는 낮다는 판단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펜토바이오메드의 메인 사업은 바로 이셀샷입니다. 이것이 펜토바이오메드의 플랫폼 기술인데요. 이셀샷 플랫폼의 구성을 보면 이셀샷이라는 시스템은 세포 내 물질 전달을 수행하기 위한 칩,
그리고 이를 동작시켜주는 제어기인 OPSYS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셀샷 시스템을 운영하여 항암세포 치료제를 생산하는 ONCO랩이 있네요. 대항설비, 환자혈액, 조직 공정, 항원 공정 등으로 구성되어 연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셀샷이라는 것이 뭘까요? 제가 엔솔바이오사이언스의 마지막 영상에서 항암제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요. 3세대 항암제인 면역항암제는 면역관문 억제제와 CAR-T세포 치료제로 나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항암제는 각각의 이유로 특정 암종의 반응률이 높고 다른 암종에는 반응률이 낮아서 병용이나 여러 방법으로 반응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연구, 개발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두 항암제 외에도 항암 백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원 같은 면역 반응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주입하여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법인데요. 펜토바이오메드가 가진 셀샷 기술은 항원을 주입하는 항원 전달 기술로서 항암 치료 백신법에 해당됩니다. 또한 CAR-T, CAR-NK 세포 치료제의 반응률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기도 하죠. 앞서 전환상환우선주 유상증자를 말씀드리며 전환가액 조정 항목 중에 셀라토즈와 공동 개발해서 주입 효율 결과에 대한 리픽싱 항목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바로 CAR-NK 세포 치료제 공동 연구 개발에 대한 협약입니다. 이렇게 펜토바이오메드의 셀샷 기술은 항원 전달 기술인데요. 항원을 전달할 때는 매개체 유무에 따라서 나누기도 합니다.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펜토의 셀샷도 매개체가 없는 전달 기술이고요. 매개체 기반 전달 기술은 일단 매개체가 지닌 독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분자량이 큰 물질을 전달하기도 각 세포별 정량 주입도 어렵습니다. 무매개체 전달 기술은 매개체 전달 기술에 비교하여 상대적 안전하게 전달이 가능하죠. 대표적으로는 세포벽에 구멍을 만드는 전기청 공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세포벽을 뚫기에 세포 손상 문제, 개체별 주입량 문제 등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매개체를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전기청 공법의 단점을 보완한 방법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SQZ 바이오텍의 셀스퀴즈라는 전달 기술인데 이 기술은 2018년에 로시와 1.5조 원의 빅딜이 체결된 기술입니다. 매개체 없이 세포벽에 기계적 손상을 주어 함께 섞어준 항원들이 확산에 의해 세포질로 직접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이죠. 항원이 우리 몸에 투입되었을 때 면역계에서는 자기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게 되는데 자기 것으로 인식되어야 공격을 하지 않는데요.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MHC라는 것이고 MHC는 바로 구분되게 되는데 항원들이 MHC에 결합한 형태로 발현되면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데에 어려워서 항암 백신은 MHC의 결합을 목표로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SQZ 바이오텍의 셀스퀴즈는 무매개체 직접 전달을 통해서 MHC과 결합된 항원이 마우스 모델에서 확인된 비임상 결과만으로도 1.5조의 빅딜이 체결된 것이니 이 전달 기술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완전히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지만 사진으로 설명을 돕자면 이러한 사진을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나 셀스퀴즈 역시 세포핵 손상이 크고 저농도 전달의 한계로 많은 항원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1차원적인 전달 기술이기에 광범위한 지재권을 가지지 못했죠. 펜토는 SQZ 바이오텍처럼 기술 이전 등의 성과는 아직 없지만 2차원 주입 기술로 셀스퀴즈와 달리 고분자 물질을 고농도로 전달할 수 있어서 이미 미국에서 2차원 전달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도 마쳤습니다. 펜토가 가진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펜토바이오메드도 이러한 비임상 실험을 하여 마우스 모델에서 효능이 검증되면 셀스퀴즈처럼 본격적인 공동연구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인가 보네요. 이러한 펜토의 셀샷 기술 종류를 간단히 보자면 셀샷 CLEARD, 셀샷 DNF, 셀샷 SQT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셀샷 CLEARD가 이제 항원 전달으로 항암 백신에 적합한 기술이고 이 기술은 신항원을 발현하는 거의 모든 암에 응용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암종의 항암 백신으로 구현될 수 있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데 현재 펜토는 흑생종, 폐암, 대장암 등을 대상으로 실험들을 진행할 예정인가 보군요. 셀샷 DNF는 CAR-T, CAR-NK 세포 치료제에 공동 개발될 수 있는 전달 기술입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특정 항원에 결합하여 치료를 하는 CAR-T, NK 세포 치료제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를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유전자를 정량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에 이 셀샷 DNF 기술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펜토도 혈액암 대상으로 실험을 하려고 하나 보네요. CAR-T, NK 세포 치료제가 혈액암을 넘어 고형암을 타겟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이 과정에서 항원 전달 기술의 시장 진입 기회가 커질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셀샷 SQT의 경우는 아직 가시화된 것이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이러한 셀샷 플랫폼을 위한 핵심 부품인 미세유체 칩도 펜토는 자체 개발, 생산을 하므로 원재료 의존성도 낮으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펜토바이오메드의 사업 계획을 보면 2021년에 기술성 평가를 진행하여 기술 특례 혹은 성장성 특례로 2022년 상반기에 코스닥 이전 상장을 목표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가능할까요? 현재 시점에서 펜토의 정확한 사업 상황은 모르겠지만 사업상의 진행 상황을 얼추 봤을 때 목표하는 기한 내에는 불가할 것 같다는 개인 생각입니다. 곧 사업상의 진전사항이 PR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는 성장성 특례도 기술 특례도 힘들 것 같아 보이네요. 물론 펜토가 영위하는 사업과 기술력이 엄청 좋다고 생각하기에 시간이 지나 사업적으로 성과를 갖추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네요. 이프리의 기업 평가 시간을 갖겠습니다. 펜토바이오메드는 사업성 4.7점, 재무건전성 4.5점, 투자 가성비, 역시 이 기업도 관찰 기업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자질을 갖추고 있으나 사업상의 이유로 시간이 필요해서 늘어지는 투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니 시의성이 아직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혹시나 첨언하자면 재무 부분 점수는 바이오 기업 특례 상장, 지분율, IPO 공모자금, 무증 가능성 등의 요소들을 모두 감안하여 매긴 점수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셀젠텍도 관찰 기업으로 분류했었는데 관찰 기업이 하나 더 추가됐네요. 주가야 오르던 말던 계속 적합한 시기를 체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바이오 스몰캡들을 보다 보니 작은 시장을 계속 다루게 되는군요. 남은 2월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저는 3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또 댓글 주시고 응원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의 이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